먼저 발표하기 앞서서 이 해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등산교육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대선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등산 강사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와 또 지지를 항상 마음속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 주제는 알피니즘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등재 전말과 한국 산악운동회의 전망입니다. 알피니즘이 작년 12월 유네스코 회의에서 인류무형문화재로 이제 등재가 됐는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등재 과정의 전말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고 그때 사용했던 단어들이라든가 어떤 있었던 그 뒤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네스코의 알피니즘 문화재 지정 개요, 유네스코의 인증에 대한 비판적 관점, 알피니즘이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 알피니즘 문화재 지정과 대한민국 산악활동의 전망. 그래서 대체로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알피니즘이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것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내용들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고요. 둘째로는 유네스코가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고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가능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본다고 해서 이렇게 비꼬아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 진행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아시아의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서 산악활동이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그 전망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했던 것들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째, 유네스코 알피니즘 문화재 지정 개요. 알피니즘이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됐고 정의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드러난 것들입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등재가 됐는데요. 영어로 한 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간단한 이렇게 한 단락에 걸쳐서 되어 있고 짧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다 일반적입니다. 정의가 좀 길은데요.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글로 번역을 했고요. 이 정의 한 문구 하나들이 10여 년에 걸쳐서 이 관계자들이 다 면밀하게 수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이따가 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그냥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피니즘은 높은 산의 정상과 절벽을 사시사철 어느 때에든 바위나 얼음지대에서 등반하는 기술이다. 알피니즘에는 육체적, 기술적, 지적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적절한 기법 및 장비를 활용하고 피켈이나 크램폰 등 특수한 도구를 사용한다. 알피니즘은 전통적인 운동 행위로서 그 특징은 고산 환경에 대한 지식과 행위의 역사 및 연관된 가치체계 그리고 특수 기술 등이 혼합된 문화다. 자연 환경 및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상황, 자연적 위험 요소 등에 대한 지식 또한 필수다. 알피니즘에는 미적 감각 또한 중요하다. 알피니스트는 우아한 등반 동작, 자연 경관에 대한 사색,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알피니즘은 전심 혹은 전력을 기울이는 개인에 근거한 윤리관 또한 갖추었다. 그러한 윤리관으로는 오래가는 흔적 남기지 않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의무 갖기 등이 있다. 알피니스트의 또 다른 본질적 태도는 단체 정신으로 알피니스트를 서로 연결하는 로프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다수 알피니스트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산악회에 소속되어 있고 알피니즘은 산악회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되어 왔다. 산악회는 단체 등반을 조직하고 구체적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출판물을 간행하는 등 알피니스트 문화를 이끄는 동력이었다. 20세기 이후로 세 국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의 산악회들은 수많은 양자 또는 삼자 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층위에서 관계를 조성해왔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적당한 이런 한 단락의 소개문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몇몇 가지들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볼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이 세 국가, 즉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라고 여기 지정이 된 것은 이 알피니즘을 유네스코에 지정하는 과정이 국가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국가가 합의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세 국가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하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 다음 단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의를 제가 간단히 요약을 네 가지로 해봤습니다. 첫째, 알피니즘은 고산을 자신만의 체력, 기술, 지적 능력으로 장비와 각종 기법을 활용해 오르는 기술이다. 여기서 고산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이 마운틴이라고 표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마운틴, 우리가 말하는 고산이라 하면 하이 마운틴이 과연 어디가 하이 마운틴이냐? 이거 과연 뭐 거기엔 당연히 정의가 없죠. 뭐 우리 한반도로 치면은 뭐 북한의 개마고원이나 이런데 2000m대 등반도 고산이라고 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 조선 산악인들이 등반할 때는 그걸 고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히말라야 등반의 전초기지다 해서 일본에서 원정도 오고요. 둘째, 날씨와 자연에 대한 밀접한 관심과 지식은 알피니즘의 필수 요소다. 셋째, 알피니즘은 동반자와 자연물에 대한 연대와 존중이라는 가치를 갖는다. 넷째, 각국의 산악회는 알피니즘 공유와 전파의 구심점 역할을 한 필수 문화 요소다. 둘째에는 날씨와 자연에 대한 이 관계, 산악인이 날씨와 자연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 하는 점을 굉장히 내세웠고, 세 번째로는 그 동반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가지 팀워크라든가 어떤 산악회의 그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초점을 갖췄습니다. 또 아주 특이하게도 그것을 자연문에 대한 관계와도 연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 바위라든가 산의 환경과의 관계 맺는 것이 우리 산에서 산악인들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각국의 산악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산악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여기에서 이 국가를 통해서 알피니즘을 신청한 그 주체는 각 국가, 프랑스 산악회, 스위스 산악회, 이 산악회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한국산악회와 대산련이 대한산악연맹에 죄송합니다. 국제산악연맹에 등록이 돼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국가를 대표하는 산악회, 여기서 말하자면 그 산악회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를 대표하는 산악회. 거기 유럽에서는 각 개인들이 그 산악회 개인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악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논의 시간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에 등재된 까닭을 유네스코 측에서도 밝혔어요. 이런 식으로 밑에가 좀 잘렸는데 이 5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좀 문구가 좀 복잡하고 굉장히 딱딱한 용어라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유대 관계에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에 가는 게 그냥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목적적으로 함께 가서 로프를 잡아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함께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좀 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유대 관계가 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첫째, 그것을 이제 이 알피니즘이 그 문화적 의미가 있다 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은 뭐 유네스코라든가 지금 전 세계 환경과 관련해서 뭐 아주 최대의 화두지요. 이 자연과 관계하는 이 활동에서 지속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환경주의 단체는 일방적인 통제를 주로 얘기하지만 이 산악단체는 산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산악인이 산과 직접 관련하면서 등반도 하고 산도 보호하고 이것을 잘 표현을 했다 하는 의미에서 지속 가능성입니다. 셋째, 각국 산악회를 중심으로 국제산악회를 통해 기타 등등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넷째, 알피니즘 등재 추진은 기타 등등 다양한 각계각층이 모여 위원회를 구성했다. 즉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피니즘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과정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이었다 하는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3개국 정부가 이것을 지지했다 하는 내용, 이제 역시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유네스코의 총평은 이렇습니다. 자연과 우주에 관한 정통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간과 환경 사이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는 긍정적인 사례를 제안했다. 유네스코 인증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 먼저 좀 아주 넓은 관점에서 과연 어떤 점들이 비판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개념에 대한 논쟁은 서구 학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관련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과연 이게 일방적인 보존 개념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개념인가, 좋은 개념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역사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국립공원이 꽉 막아놓고서는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식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이 많고 과연 그것들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역사학적으로 돌아보면은 그 뭔가 사람의 손을 닿지 않는 사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야생이라는 개념은 사실 허구적 개념이다. 서구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근대 문명이 16세기부터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그런 개념들이 점점 이 문인들이나 이런 지식인들, 도시에 사는 지식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고 뭔가 인간의 원초적인 것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식의 그 갈망들이 생기면서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져 왔어요. 그러나 사실 실제로 구체적으로 뭐 고고학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인류가 이 땅에 나온 이후로 자연물들은 항상 인류와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땅들을 가꾸어 왔고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들이 있었다 하는 게 지금은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 어딘지 아시는 분? 예,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언제 지정됐는지도 아시는 분, 연도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퀴즈입니다. 예, 1872년에 세계 제1호 국립공원이 미국의 옐로우스톤에 생겼습니다. 어, 이 국립공원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립공원이 좋잖아요. 뭐 좋다고 이제 뭐 무해한 적어도 좋지는 않을 수 있어도 무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72년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저 미국에 생겼을 때 거기에 막 수천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런 뭐 소소니, 네스퍼스, 블랙핏이라는 그 등등의 종족들이 살았습니다. 이런 종족들을 다 쫓아냈어요.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국립공원은 자연경관의 보존에 아주 방해만 되는 사람들로 보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연을 구경하는데 방해되는 존재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손을 닿지 않는 그런 국립공원이라는 것들은 수천 년을 살아온 종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농업만 하지 않고 수렵 채집을 했습니다. 수렵 채집을 한다는 게 그냥 과일만 따먹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과일이 잘 나는 그런 나무들을 저기다 심고 우리 가는 길, 화장실 가는 길에다 거기 나무를 심고 그래서 뭐 1년 뒤에 와서 뽑아 먹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리고 동물들과도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적당히 이렇게 관리를 해오는 것들을 이제 수렵 채집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의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 우리 한국말로 치면요. 미국 말로는 레인저라고 하죠. 레인저 이 협회가 생긴 것이 1914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과연 국립공원을 누가 관리를 했느냐? 미 육군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레인저의 전신인 셈이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지금의 레인저들도 국립공원 입사하려면은 이게 총기 사용 교육을 받아요. 군인과 거의 같은 대우를 받고요. 일단 미국의 국립공원 개념 자체가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 개념 자체가 일단 국립공원의 시스템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그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 현지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쫓아내고 그러면서 사람이 없는 그런 땅을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서 그런 야생의 개념이라는 개념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과연 지난 6월쯤이었죠. 그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흑인이 그 폭력적 진압으로 사망했을 때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났는데 미국 워싱턴 주에서 시위대에 대한 진압 병력 중에 국립공원 레인저들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하학인 단체에서도 많이 이슈를 제기하고 다시 그 국립공원이 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역사를 조명하는 그런 시간이 됐죠. 그래서 지금 많은 1990년대부터 이런 것들 비판이 본격적으로 나왔고 지금은 자연관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 자체는 사실 허구다 이거예요. 인간과 비인간 존재,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서로 함께 나아온 게 사실 실상이고 그렇게 앞으로 함께 살아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국립공원, 미국의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아직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으로는요. 자, 그러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류무형문화재는 2008년에 생긴 제도예요. 그 전에 1972년에 세계유산 등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세계유산에는 원래는 두 가지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자연유산. 근데 이게 나중엔 세계유산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자연을 나누기가 너무 애매하다 해가지고 그냥 하나 통째로 했고요. 현재 1121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포커스는 이겁니다. 인류 공통의 가치와 가치를 그 밑바닥에서 볼 수 있고 대신 그것들이 표현된 것들이 아주 세상에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유니티와 디버시티가 한꺼번에 있다는 겁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통일성을 보겠다는 게 이제 유네스코의 문화재 정책의 기본 접근이고요. 인류 무형문화재는 2019년까지 549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는 총 20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판소리, 강릉 단오제, 씨름은 남북한 공동으로 되어 있고 제주 해녀, 아리랑, 줄타기, 농약, 택견 등등 이런 것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재 지정, 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비판적 관점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괜히 딴지 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비판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과연 어떤 이런 비판들을 대입해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런 문화재 지정됐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게 마련인 문화를 어떻게 특정할까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판소리 나왔죠? 판소리가 뭐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계속 변해왔습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판소리는. 이거를 정해서 명문화 시켜놓으면 그래서 100년이 지나면 그대로 합니까? 이거 문제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누가 어떤 기준으로 특정하는가? 그럼 판소리를 그 정의를 만드는 조직은 누가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몇 가지 단체가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몇 가지 단체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끌어내는가? 아니면 서로 그 중에서 그 정치적 권력이 센 그런 집단이 좋아하는 그런 문구로 해서 그거를 국가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걸 유네스코에 지정을 했는가? 이거 그리고 또 유네스코에서는 과연 그걸 지정하는 위원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셋째, 문화들의 가치랑 서로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일까? 김치가 우리나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김치의 기원을 따지면 뭐 수천 년,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지라는 말이 있대요. 그 지가 이제 소금에 절여서 먹는 뭐 채소를 절여 먹는 그게 김치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저 생각해봤어요. 지가 들어가는 음식이 또 뭐가 있죠? 장아찌, 단무지, 김치, 단무지는 무형문화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김치를 담그는 그런 고도의 기술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확실히 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얘기가 많이 될 수 있고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고 상업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치와 단무지를 비교했을 때 김치가 더 나은 문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정부, 문화활동가, 기업인, 환경운동가 등등에게 문화재 지정은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는가? 모두 다릅니다. 유네스코는 상업적인 얘기, 관광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네스코가 지정됐을 때 그 지정되어 있는 그 관계자들은 다 자기의 이권을 생각합니다. 일단 그 지자체들은 관광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당연히 이것들을 생각하고, 정부는 당연히 이제 표로라든가 지지를 생각하는 거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십니다. 예를 들어 김장, 이 인류 무형문화재로 2014년에 됐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유네스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약을 했습니다. 김치는 한국 식사의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김치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김장은
가족 협동을 강화하는 최적의 기회. 봄에는 젓갈 준비, 여름엔 소금 구매, 늦은 여름에는 고춧가루 준비, 늦가을에 김장. 온 동네가 많은 양을 준비하 집집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아내는 날씨를 봐서 김장하기 좋은 날을 결정. 김장 담그는 법은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전달. 상당히 이 옛날 얘기 같고, 요즘 저는 물론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며칠 전에 김장 집에서 막 했거든요. 아버지가 막 도와주시고 저도 하고. 그리고 동네 돌아다니니까 막 아파트 앞에서 사람들 모여서 또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공통체적인 요소는 당연히 있지만 요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김장이 아니냐. 너무 딴지 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알피니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볼 텐데요. 거기서 이 상업 등반대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유네스코를 떠나서 상업 등반 내에서, 구산 등반 내에서 많은 이제 설왕설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반 윤리에 대해서. 2012년 에베레스트에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정상 올라가는 길목에 이렇게 막 늘어서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진은 사실 제가 찍은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저 늘어선 사람 사이에 제가 있었던 얘기예요. 라이놀트 메스너가 이걸 보고 2년 뒤에 얘기했어요. 물론 누구나 날은 이런 높은 산을 오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저기 벌어지고 있는 일은 진짜 등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관광일 뿐이다. 메스너가 이 얘기를 많은 산악인들이 동감을 표하는데요. 그 메스너가 사용한 이 짧은 문장을 속에서도 봐도 진짜 등반이라는 말을 쓰고 관광이라는 말을 써서 그 사이에를 딱 칼로 불베듯이 딱 그어놨어요. 과연 이게 맞는 표현인가? 등반은 관광이 아닌가? 아무리 고도의 등반해도 당연히 관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는 완전 개념 접근 자체가 다른 거죠. 관광은 상업적인, 행정적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고, 등반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들을 표현하는 말이고, 메스너가 표현하려고 했던 말의 진위는 어떤 등반에 자기가 생각할 때 등반의 정수가 여기에는 없다, 이런 얘기겠죠.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메스너의 이 말이 편하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다 어느 정도 들어서 아실 텐데요. 너무 사람들이 정상부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체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피곤해서 많이 죽고 뭐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힐러리 스텝 에베레스트 정상 바로 밑에, 정상은 좀 뒤에 더 가 있어요. 여기가 바위 절벽인데 여기가 한 7, 8m 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로프가 매달려 있어서 한 명씩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죠. 거기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가 알루미늄 사다리를 만들자 하는 얘기가 2012년 그때 사고가 있은 뒤로 네팔의 카트만두에 베이스를 두고 카트만두에 있는 여러 대행사 회장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그거를 듣고서는 국제산악연맹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레스트는 세계유산으로 전 세계의 중요한 산이다. 네팔 사람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다. 에베레스트는 세계의 가장 의미 있는 명소 중 하나로서 전 인류의 것이다. 따라서 국제산악연맹은 등반 루트에 영구 구조물 설치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싹 나오고 바로 직후 네팔 산악연맹 회장을 포함해서 그 영구 구조물을 설치하자는 얘기는 당연히 금방 없어졌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사다리를 설치하는 게 좋다, 그걸 받아야 된다 하는 게 당연히 물론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장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화유산, 에베레스트를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럴 때 현지 주민들, 그러니까 네팔 사람 땅이잖아요. 땅은 네팔 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논의 자체가 굉장히 봉쇄되는 측면이 있다. 네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알파인 스타일 등반은 그들에게 등반 윤리상으로는 좋지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최악이다. 알파인 스타일 등반도 관광이거든요. 이거는 포터들 고용 적게 하고 대행사 사장 배만 불리고 이런 것들로 네팔 관광 경제에는 최악이에요, 사실. 등반 윤리상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사망사고는 대개 하산 중 발생하기 때문에 정상에서 케이블카로 타고 내려올 수 있다면 정상에서 모험을 끝내고 싶은 사람을 에베레스트 등반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네팔의 한 그 저널리스트가 신문 기고 칼럼에서 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캠프2가 있는 그 거기서부터 네팔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뭐 현실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받을 만한 얘기고 당연히 뭐 안 될 거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네팔 사람들은 관점을 접근을 하지만 세계의 산악인들은 또 완전히 정반대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그런 그 관점에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네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등반을 얘기했을 때 그 에베레스트는 네팔의 땅에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지속 가능한 것인가? 그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산악인들 집단이 함께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추가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국 우타이산, 한글로 오대산인데요. 이게 이제 한 서기 5세기부터 티베트 불교부터 내려오는 어떤 불교 성산입니다. 유네스코에는 문화유산으로, 자연유산이 아니라 문화유산으로 2009년에 등재가 됐습니다. 간단히 사례를 살펴보면은 등재되기 전 1992년에 유타이산의 핵심 마을 타이후아이라는 마을인데 이게 등재된 이후에는 이 수많은 민가들이 다 철거가 됐어요. 다 철거가 되고 이렇게 일부 문화 유적지, 절들이라든가 관광지, 주차장, 관광 안내소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오고요. 현지 약 철거된 가구 수가 한 400여 개 되거든요. 이런 거 다 철거가 됐고 철거되기 직전에 중국 정부의 방침이 뭐였냐면 시세에 맞춰서 이걸 보상을 해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철거되기 직전 1년, 2년 사이에 증축 바람이 싹 불었어요. 2층짜리 건물을 4층으로 올리고 사람들 살지 않을 거지. 왜냐면 보상받으려고. 그게 다 그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완전히 뭐 웃기는 얘기가 된 거죠. 유네스코의 지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싹 벌어지고 우타이산은 그래서 유네스코로 지정이 돼 있지만 그 내면에 현지 주민들 사이에 돌아갔던 것들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 어떤 사람들한테는 일확천금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내부적인 일들이 있다. 사실상 그 현장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지요. 파상라무 세르파라고 네팔에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그리고 등정하고 바로 하산 중에 사망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영웅으로 대접받는 1993년에 에베레스트 등정했는데요. 이 사람 파상라무 세르파의 등정과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 영웅 칭호를 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리투아니아의 이 사람인데 블라다스 비트카우스카스라는 사람인데 파상라무 세르파가 하산 중에 사망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등정을 하고 내려왔다가 이제 마지막 캠프로 저 위에 쪽에서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시신 후송 작업을 도와서 같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페어플레이 위원회에서 페어플레이 상을 받았습니다. 3년 뒤에. 상을 주는 건 당연히 좋지요. 하지만 그리고 이런 그 취지도 당연히 100번 공감이 되지만은 그 이면에 뒷면에도 할 얘기가 많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별로 기분 안 좋을 사람도 당연히 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상라무 세르파가 그 당시에 어떻게 죽었는지 내막을 알면 이 파상라무 세르파가 자기 본인이 등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내려오다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또 히말라야 등반에서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죽어갔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 상을 안 주고 어떤 이 사람만 상을 주느냐? 이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과연 어떤 거, 누가 선정을 했고 했느냐? 누가 지원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정상에 있는 마지막 남은 빙벽을 지난 2020년 1월에 캐나다의 등반가가 등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여 년 동안 빙하가 줄어드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해서
확연하게 줄어들죠, 빙하가. 그래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정말 세계에 알렸고, 그래서 UN 환경계획 UNEP라는 데서 산악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마운틴 히어로라고. 마운틴 히어로 받은 사람이 2명인가 3명 있어요. 여기서 윌 게드라는 캐나다의 빙벽 등반가인데요. 이것도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그림자를 갇혀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의 현지 주민들이 신성시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던 산이고, 그 현지 주민들이야말로 이 환경 기후 변화라든가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가장 큰 타격을 많이 받고 제일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일 텐데, 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활동을 했을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외국에서 잠시 관광 온 이 사람이 그 킬리만자로의 산을, 아이코닉한 그런 산을 가지고 영웅 칭호를 받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면에 감추어진 뭔가를 지정해서 그것을 아주 축하했을 때 그 이면에 감추어진 것들이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점.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알피니즘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 지정은 2019년이잖아요. 이거를 살펴보려면 199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90년대 초에 몽블랑 국제공원을 건설하자 하는 그 안이 있었어요. 몽블랑의 그 산의 정점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에 있지만 몽블랑 산군 전체를 봤을 땐 스위스까지 끼거든요. 그래서 3국이 모여서 이것을 인터내셔널 내셔널 파크를 만들자, 이런 인터내셔널 파크를 만들자 하는 그 개념이 생겼어요. 그 고위급 환경 관련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무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자체 반대로 무산됐어요. 왜냐하면 공원이 설립되면 당연히 규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광 과 경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로서는 대거 반대하는 입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신 그때 설립된 게 이 단체입니다. 에스파스 몽블랑이라고 그 3개국의 3개국 협의체입니다. 그 협의체에는 그 3개국의 이 쿠르마유, 이탈리아의 쿠르마유 발레다우스타, 그리고 프랑스 샤모니 등 각 지자체들이 수십여 개가 있거든요. 뭐 시, 군, 구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지자체장들이 다 모인 그런 협의체예요. 이런 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몽블랑을 국제공원은 말고 유네스코 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자. 이것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파스 몽블랑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샤모니 시장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 특히 등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알피니즘을, 몽블랑 말고 알피니즘을 무형문화재 등록하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동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샤모니 주민의 입장이에요. 샤모니가 관광 발달로 해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많이 새 건물도 들어서고 외지인들이 많이 유입됐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 프랑스, 이탈리아 이쪽 사람들, 산악지대 사람들은 이 지역 공동체 아주 그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샤모니 시장을 비롯해서 이 샤모니 토박이 사람들은 야, 이 관광 발달로 우리가 너무 지역 공동체가 없어진다. 우리 산에서 살던 사람들은 서로 간에 끈끈한 유대가 있었고 이런 가치들이 있었다. 자유가 있었고 존중, 개방성, 신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 알피니즘이야말로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거를 알피니즘을 등록해서 이것을 다시 복원하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샤모니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죠. 둘째, 알피니즘에 대한 대중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위험을 무릅쓰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지금 알프스에서 매년 수백 명이 등산 사고로 죽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런데 한 100여 명, 200여 명씩 죽거든요. 해마다 한 명씩, 두 명씩 조난사고 거의 매주마다 있어요. 이런 그 알피니즘은 이렇게 무책임한 그런 편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만 뉴스가 끊임없이 뉴스가 되니까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그들이 보는 것들은 엘리트 등반가들, 누가 솔로로 아이그 북벽을 2시간 만에 올라갔다, 이런 것들 뉴스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K2 동계 등반을 누가 했는데 누가 거기서 싸웠다더라, 이런 것들도 구경 방송 TV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중적으로는
엘리트 등반가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혼자서 하는 것 아니면 그냥 무책임한 사람들, 굉장히 개인적인 활동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알피니즘이.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왜냐하면 이 알피니즘이 등록할 때 이 사람들은 약간 좀 이런 식의 옛날식 알피니즘, 옛날식 등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좀 옳지 못한 표현인 것 같지만 약간 이 원래 것을 되찾자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것. 우리 원래 등반은 저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다. 서너 명이서 함께 줄 먹고 가가지고 적당한 산을 등반하고 내려오는. 우리로 치면은 인수봉 궁영길을 프리솔로로 등반하는 것이 알피니즘, 그거는 극단적인 일부 사람들이고 대개는 인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5.8, 5.9, 10 저급들을 두세 명, 서너 명이서 등반하는 게 일반적인 등반이다. 그런 것들은 매스컴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의 사이에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점들은 두 가지가 있으면 이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서구 산악인들은 그것을 아주 환영하고 나섰는데요. 환경론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알피니즘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위원회를 황금필기상 시상식에서 위원회를 발족을 같이 했습니다. 시상식 자리에서요. 그때 샤모니 시장도 왔고 그 당시 그 평생공로상 받는 발터 보나티, 더그 스코트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좋은 생각이다 하고 즉석의 지지를 표명했고요. 이탈리아 쿠르마이니 시장은 나와서 전 세계 모든 산의 알피니즘을 위한 시작이다. 무슨 말이냐면 몽블랑이나 이 알프스만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산의 알피니즘을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데 에스파스 몽블랑의 일부 인사 및 환경론자들은 반대, 몽블랑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충돌 우려. 알피니즘이 무형문화재 등재가 되면 몽블랑의 이 세계유산 등재와는 이게 충돌이 있어서 몽블랑의 등재가 안 될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어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행정적인 작업입니다. 이건 좀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은 이것도 약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알피니즘이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느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프랑스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담당 샤모니 시장부터 비롯해서 중앙 정부까지 직통으로 가서 문화재 부서 담당을 협의를 했고 2015년에서 샤모니 정부 문화부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행정적 지역 중심주의. 샤모니 시를 비롯한 그 사보이 지방이거든요. 그 시에서 이거 추진하겠다 하고 세게 나오면 국가에서 그걸 보고 그냥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 안건을 지방에서 만들어서 갖고 올라오는 어떤 행정 지역 중심주의, 지자체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강해요. 이탈리아는 달랐습니다. 약간 주무관청이 명확하지 않아요. 알피니즘을 과연 문화부에서 해야 되나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프랑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명확했거든요. 이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스위스는 어땠냐? 스위스는 더 행정적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완전히 다릅니다. 스위스는 완전 연방제 국가거든요. 중앙정부는 무슨 공모전을 해요. 그럼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라든가 그냥 사조직 이런 데서 공모를 올리는 거죠. 그럼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해주는 이런 절차를 따릅니다. 프랑스처럼 직통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레주 이게 무슨 우리나라로 치면은 면 이런 데서 아무도 알피니즘 이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담당자가 직접 어느 그 기관을 그러니까 지역에 종속되지 않은 어떤 기관 조그만 조직에 접촉을 해가지고 지원서를 중앙정부로 만들어 올려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늦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3국 간에 약간 꼭 같지는 않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봤을 때 과연 우리 등산 관련 정책이 여러 가지 부처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산악 스포츠에 대해서도 용어가 다양하고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이 3국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거죠. 알피니즘과 국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국가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일단 그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아시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시대상을 반영한 배타적 국가주의와 제국주의적 경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독일은 난가파라밭은 독일의 산이다 해서 원정대를 계속 보내고 몇십 년에 걸쳐서요. 일본은 마나슬루, 미국은 케이트, 영국은 에베레스트 이런 식으로 국가주의적인 경합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의 알피니즘 및 문화유산 등록과 관련한 어떤 그런 국가적인 경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식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알피니즘 문화재 추진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이 각국을 대표하는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산악회, 스위스 산악회 그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추진위원회에 다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들을 자기의 산악회 일로 본 거예요. 산악회 일. 각국을 대표하는 산악단체가 알피니즘 무형문화재 추진의 주요 역할을 했고, 프랑스 산악연맹, 스위스 산악회, 이탈리아 산악회 추진단 대표를 맡았고, 여기에 또 가이드협회라든가 산악박물관들이 협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 산악회가 유네스코 버전 알피니즘의 핵심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산악회라는 조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산악회 같은 조직입니다. 물론 여기 유럽의 한국 산악회도 물론 이제 회비를 받고 하지만은 유럽의 같은 경우 훨씬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회비를 1년에 뭐래서 100유로씩 내면은 각종 산장 이용 혜택, 그리고 무슨 뭐 각종 등반 교육, 등반 합동 등반 혜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디 뭐 장비 가면 세일해주고 등반 잡지 구독할 때 할인해주고, 그래서 막 회원이 독일 산악회 같은 것도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산악회가 굉장히 큰 조직은 확실하거든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산악회가 생각하는 등반이 알피니즘으로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다 하는 말씀이고, 그 산악회에서 생각할 때 좋지 않은 등반들, 산악회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다르게 한다든가, 일탈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왜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야영 허가된 지역이 아닌 데서 야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우리도 쉽게 봐서 나쁜 행동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그런 것들을 다 부정적인 것들을 다 쳐내는 방식으로 그 알피니즘의 그 정의문이 작성이 됐다. 다른 중요한 점, 국가를 넘어서 세계로 가는 요 부분도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삼국 산악회가 간정을 했어요. 산악회면은 몽블랑만이 중심이 아니고 알프스에 있는 다른 산들, 또 알프스가 아닌 다른 산들, 유럽에는 다른 산맥들이 많잖아요. 프랑스만 해도 피레네 산맥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아펜니노 산맥이나 다른 산맥들이 많이 있어요.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산들도 포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에스파스 몽블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리돼 나와서 세계로 나가는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지막 용어를 정의를 할 때도 최대한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7년에 작성된 그 알피니즘의 소개문에는 글래시얼 테레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거기에는 IC 테레인으로 바뀌었어요. 단어 몇 개가 바뀌었거든요. 글래시얼 테레인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는 글래시어가 없잖아요. 빙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아무리 빙벽 등반, 샌 등반 해도 여기서 유네스코에 정해놓은 알피니즘에 해당이 안 돼요, 전혀. 글래시어가 없는 데서는 하는 등반은 알피니즘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을 뺐어요. IC 테레인으로 해가지고 하이 마운틴, IC 테레인. 그러면 아리송한 거죠. 그래서 토왕폭 등반하면 이게 알피니즘인가 아닌가, 넓게 해석하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뒀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의 산에 등반을 포괄할 여지를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아주 애매한 용어예요. 좋은 말이지만 애매한 용어. 속의 뜻은 명확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각자 알아서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단체 정신, 자연 환경과의 조화, 어떤 까지가 조화인가, 이거 정의 당연히 안 했죠. 도움을 어디까지 도움을 줘야 되나, 돈까지 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로프만 잡아줘야 되나, 이런 거. 마지막, 전 세계 산악인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로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다라고 이 추진위원회 위원인 스위스 어떤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의도적인 것들이었고요. 알피니즘 문화재 추진자들이 그 내부적으로 고려한 사항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3국이 전 세계 알피니즘을 대표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인가, 그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산악연맹과 미리부터 공조를 한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독일 산악회가 회원 수로 치면 제일 많아요. 영국 산악회는 역사가 제일 오래됐어요. 이런 국가들은 여기에 추진위원회에 되게 늦게 들어왔거든요. 기타 등등 이유로. 왜냐하면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면 몽블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 유네스코를 통해 지지를 이끌음으로써 등재가 된 이후에도
알피니즘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여지를 둔 거죠. 이 사람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게끔 해서 같이 유네스코 국제산업연맹 지지 의사를 표명하게끔 했어요. 알피니즘, 피레니즘, 히말라야니즘, 안디니즘 이런 말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붙여야 된다. 하지만 이 사람들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알피니즘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인기를 따져봤을 때 몽블랑은 알피니즘의 발상지이고 샤머니는 알피니즘의 메카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래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 봤어요. 국제산학연맹이 알피니스코 등재, 유네스코 등재 의의 부여에 대해서도 국제산학연맹 이런 문구를 제시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뭐 너무 이제 딱딱한 용어들이니까 자세히 보진 않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2018년 샤모니에서 열린 제4회 지속 가능한 정상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 알피니즘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그 컨퍼런스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두 번째 발표가 문해운문에 등재 추진되는 과정을 발표를 했고요. 첫 번째 발표가 뉴질랜드 마오리족 운동가가 와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뉴질랜드의 환경보전부 장관이에요. 환경보전부 장관과 이 뉴질랜드 마오리족 대표가 와가지고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산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관점에 대해 발표를 했어요. 그거로 이은 두 번째 발표가 알피니즘의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관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 두 가지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피니즘이 무슨 말이냐면 알피니즘을 추종하는 알피니스트들은 옛날 전통적 옛날식 원주민들이 산을 대하는 것처럼 이제는 전통 주민들이 없다면 우리가 그거를 역할을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산을 보호하는 파수꾼 1호가 되겠다 하는 식으로 유네스코에 그 지정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산악 활동의 전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6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좀 약간 좀 좋은 점들도 많이 있고 나쁜 점들도 많이 있고 약간 제 상상력을 발휘했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봐주시고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 유럽 중심주의 등산성과 알피니즘의 다양성. 몽블랑을 중심으로 한 3국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1780년 자크 발마와 미셸 바카르가 몽블랑을 흥정한 것이 알피니즘의 시초라는 것이라는 강력한 어떤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런가? 1941년, 그럼 이 몽블랑 시초설은 1941년 등산 한색이라는 레임스 램시 얼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아주 등산 역사서 중에서 상당히 그 기념비적인 중요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 15년 뒤에 출간된 아놀드 런이라는 사람이 쓴 등산 한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국 산악회 100주년 기념을 해서 쓴 책인데 거기에서는 등산 최초의 산악인은 정식 진짜 산악인은 누구죠? 소시르가 아니고 플라시드스 아스파샤 신부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스위스 산에서 올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산을 오르는 것이 좋아서 산을 올랐다 하고서 산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런 식으로 글을 많이 남겼거든요. 아놀드 런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아놀드 런은 몽블랑이 등반의 알피니즘의 시초가 아니다. 알피니즘의 시초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알피니즘의 시초는 다양한 역사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유네스코 지정은 그것 중에 하나를 세게 나갔다 이런 거죠. 물론 몽블랑이 시초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전 세계적인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저는 생각하는데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어 왔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역사를 많이 연구하신 분들 2명을 꼽으라면은 20세기예요. 후반에 김정태 선생과 작고하신 두 분 다 작고하신 송경석 선생님 두 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죠. 이 두 분 다 한국의 등산의 원류와 근대 등반을 접목하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심혈을 기울였어요. 예를 들어서 1982년 월간산에 기고한 이 글에 보면은 북조 단군과 고조선 계곡이 선사신하는 역대 사학자마다 수없이 기록해 왔으면 백두단 신시설 등 산이 많은 우리나라다운 계곡신하다 하면서 이 같은 신라 시대를 설명하면서 신라 고승의 입산순례와 절터
탐사, 사찰 역사 등이 1400년 전부터 한반도 전역의 산을 선구적으로 등반해온 사실을 우리 등산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이토록, 그리고 일제시기 등반을 다 정리를 하면서 결론으로, 이토록 우리의 등산사는 원통한 역사적인 불행 속에 한동안 질식되었다가 근대 초기에 와서 또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김정태 선생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근대 등반이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손경선 선생은 어떻게 얘기하냐? 한 사례를 때문에 1764년 영조 40년 당주 박종이 백두산에 올라간 기록인 백두산 유록이 있다. 또한 이보다 앞선 1740년에 성명미상의 부경처장이 기록한 백두산 일기가 있다. 박종의 백두산 유록 1764년 거요. 이 어쩌면 고산 원정의 효시적 원형이 되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한국등산사의 서문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필자는 이번 서술에서 우리 민족의 산악관을 찾고자 노력했다. 산천에 연관되는 원시적 민족신앙과 건국신앙까지 거슬러 올라가 민족 고유의 중천순환 사상에서 비롯된 오늘날 산악관의 밑바탕이 되는 근원을 제시하고자 시도했다. 이 뿌리가 오늘날의 산악운동을 발전시킨 근원인 까닭이라 믿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알피니즘, 이 근대 등반의 형식적인 측면은 비록 서구에서 따왔다 하지만 정신적인 측면은 한반도에 내려온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알피니즘 지금까지 봤던 그 서구에서 명문화했던 어떤 그 구체적인 가치 측면까지 과연 만약 이런 서술들을 따른다면은 서양식 가치와 그럼 과연 우리식 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으로 남는 거지요. 서구, 즉 유네스코판 알피니즘과 한국적 등산이 다른 가치를 지닌다면 알피니즘 유네스코 등재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도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두 번째,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 등산 윤리는 각 개인의 전념으로서 비롯됐다. 단순히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등반 로프로 표현되는 서로에 대한 존중, 신뢰, 의무, 이런 것들을 명문화했습니다. 유네스코 알피니즘은요. 그러지 못한 등반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서구에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서구 아니면 산악인들이 많이 비판하는 등반들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히말라야 목약 원정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이죠. 저도 말하자면 형식적으로는 그 목약 원정대에 포함됐습니다. 물론 우리 산악회를 조직해서 갔지만 형식적으로는 그 목약 원정대에 포함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행정 절차가 그렇으니까. 국가주의의 대규모 원정대, 우리나라 얼마나 그 대규모 원정대가 많았습니까? 1980년대 후반에 에베레스트, 남서벽, 동계 등반 이런 것들 엄청나게 대단한 열정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90년대에 이어서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왜냐하면 국가 단위로 선발을 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도 국가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각종 국가를 대표한다, 국위선양을 한다 이런 말들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요.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지 못한 등반들이다라고 이제 꼽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피니즘식, 유네스코식 알피니즘에 따른다면요. 과연 이런 등반들의 등반 가치가 없을까?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등반들이 각 개인들이 각자 전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어떤 서구식 개인주의와 맞지 않는다면 과연 그러면 거기에 과연 가치가 없을까? 알피니즘의 가치가 없을까? 그럼 어떤 가치일까?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과제, 어떤 약간 인문학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경주의와의 어색한 동거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주의와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산악인들은 일단 알피니즘 무형문화를 추진했고, 환경주의자들은 몽블랑을 국제공원화를 추진했습니다. 기후변화,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로 등반에 부정적 영향은 없는가? 프랑스 산악가이드협회 크리스티앙 자키오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기후변화가 가이드 직업을 변화시킬 것 같지 않다. 산악가이드로 일하는 데에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상황에 아주 잘 적응해 나갔다. 이 자키오 회장은 무형문화재 추진위원회, 등재 추진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가 사실 고려 안 해도 된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또 나서서 한 얘기가, 몽블랑 관측소로 설립을 추진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산악 가이드들이 서로 협의해서 산에서 등반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이거를 올린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모아진 몽블랑 관측소. 그러니까 산악 환경을
제1선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걸 산악 가이드들이 나서서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반 산에 안 가지 않고 산에 가되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 산악 환경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하겠다. 결국 그래서 컨셉이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말은 사실은 이건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지속 가능성과 개발이 있어요. 개발은 낙후된 거를 좋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변화를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지속 가능성은 그냥 놔둔다는 거고. 환경 영향 최소화하며 등반을 계속하겠다. 과거에는 현지 주민이 오늘날은 산악 스포츠 참여자들이 산악 환경 파수꾼을 자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색한 동거는 계속된다는 얘기고. 산악 스포츠 교육의 정례화. 프랑스 산악회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산에 가도록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새로 유입된 인구 대상으로는 등산교육, 환경교육은 취약할 실정이다. 알피니즘의 문화적, 환경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준한 것이니까 산악 스포츠 교육의 당위성은 당장 확보가 됐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용어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다음에 말씀드릴 법제와 관련해서 산악체포의 법제화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7년 아르헨티나에서 등산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문화적 행위, 또 산은 스포츠 문화, 사회, 레크레이션 가치를 담보한 공공재. 등산과 산을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정을 했어요. 문화적 행위, 공공재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자연 환경에서 노류를 목적으로 하는 암벽 등반을 금지하지 않는다. 고정 확보물의 설치, 유지, 보수 등을 보호한다. 말하자면은 산에 가면 화장실이나 계단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볼트를, 확보물들을, 이런 것들을. 그것들이 미국에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알피니즘은 뭐냐? 이 위에 두 가지는 약간 부정적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이런 행위가 있었다. 그것을 인정을 하자 하는 것이고,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사례는. 유네스코 알피니즘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여기에 가치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이 어떻게 좋은 식으로 우리한테 사용이 되는 것인지 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각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준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관람 알피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가치가 찬탄받을 때 오히려 그런 가치가 나오는 경험의 과정과 배경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지자체, 상업자본의 과도한 관여로 알피니즘이 소비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산악 영화라든가 산악 문학, 체험 산업, 박물관 등등은 산악과 함께 가면서 문화를 활성화하고 활발하게 해주는 중요한 매체로 기능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된다. 제 말씀은 그겁니다. 산에는 안 가고 혹은 산에 가서는 딴 거 하고 산에서 진짜 아주 어려운 등반 하거나 재밌는 등반 하는 것들을 우린 영상으로만 접하고 소설로만 접하고 우리가 한때 저랬지. 정말 멋있다. 영웅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야, 산에 가면은 저렇게 영웅들이 있구나. 근데 내가 산에 가면 저기 나쁜 사람들만 다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이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려진 것들에만 의존하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컸을 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관람 알피니즘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을 했을 때 특정 가치까지 꼭 집어서 긍정적으로 지정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이런 가치들은 사실 우리가 경험으로서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 가치를 지정을 해놓으면 그거를 목표로 내가 등산을 하려고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례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2009년에 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지정이 된 제주 칠무르대 영등구 사례가 있는데 이 굿은 바다로 나간 어업을 하는 사람들 배 나갈 때 이런 안전을 기원하고 그 죽은 떠나간 영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비는 그런 굿이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주민들, 관객들도 참여하는 여러분들 아시는 옛날식 그런 굿인데 요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굿을 합니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통계적으로 쭉 줄어들었어요. 이 굿도 마찬가지예요. 이 굿이 문화재 지정 당시가 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관람 문화가 됐습니다. 칠머리당 영등굿이요. 관람 문화가 됐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굿판에 뛰어들어 참여하지 않고 이 문화재가로 지정된 이 무당들은 오히려 소속이 쫙 줄어들었어요. 왜냐?
문화재 지정됐으니까 이 사람 몸값이 비쌀 거다 하고서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 문화재 지정됐다고 돈 주는 사람 당연히 없는 거고, 이렇게 뭐 관람식으로 했을 때, 문화재 지정됐을 때 이런 경제적인 여파라든가 좋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알피니즘 유네스코 등재는 국제 산악 활동과는 즉각적인 관계는 없어 보인다. 즉각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다른 나라에 사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번역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의 관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둘째, 산악 스포츠와 교육, 법규, 문화, 환경 분야 사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은 세계적인 추세고, 알피니즘 유네스코 등재는 아주 큰 결정타가 된다.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사업이 일단 당위성이 크게 생겼고요. 법규, 또 문화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유네스코 등재라는 것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활용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셋째, 우리 산악과, 아까 제가 그 김정태 성격학 선생의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우리 산악 활동이 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산악인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등반에 가치를 부여하고 뭔가 지키려고 노력을 한 그런 모습들이 알피니즘 등재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산악 활동은 과연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뭐고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사회 환경, 자연 환경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앞으로 어떤 게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누가 그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는 그걸 배우되 우리는 우리 거를 또 스스로 얘기해보고 또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의 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